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정치발전소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북라이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제 저자님들이나 어떤 이제 관련 주제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제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전에 홍보해드렸듯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의 저자인 조기현 작가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돌봄과 일 그리고 삶이라는 것의 어떤 조화 또는 그 사이의 균형 또는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어떤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옆에 조기현 작가님,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조기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쓴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사회를 대담의 이제 사회자 역할을 하는 저는 이제 정치발전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조성주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는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지만 향후 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따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로 또 따로 한번 보내드릴 거니까요. 시간 놓치셨다고 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예,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빠의 아빠가 됐다 책을 쓰신 저자이면서도 또는 뭐 영화나 예술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돌봄 관련된 또 글이나 이런 것도 쓰시고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저는 이 책이 이제 언론에 소개가 막 화제가 나름 돼서 소개가 된 거는 이제 작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맞죠? 맞습니다. 예.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는 못 읽어보고 최근에 이제 저는 좀 읽어봤는데 여러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책은 뭐 간단히 뭐 이게 사실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아니어서 제가 좀 곤란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갓 20살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고 사실 뭐 8년이라고 책에 쓰긴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비슷한 이제 돌봄을 하고 계신 거고 좀 다른 형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책에 이제 나온 내용으로만 한 8년 정도의 이제 돌봄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돌봄이다 또는 간병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장년층이 노인층을 이제 이게 머릿속에 이제 많이 박혀 있는 이미지인데 아마 이제 이 책이 처음에 화제가 됐던 이유도 그렇고 처음에 좀 뭐랄까 이미지적 충격이랄까요? 이런 건 이제 20살의 청년이 40대 후반의 당시에 이제 아버지를 네. 돌봄을 하고 이제 간병을 하고 뭐 여기서 겪는 문제들 이제 막상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처음에 쓰러진 아버지 이제 병원에서 보호자인데 네네네. 24세가 안 된 보호자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게 필요하고 연대보증인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의 처음 맞닥뜨렸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뭐랄까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생생하면서도 좀 약간 이미지적 충격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평소에 일반적으로 상상해보지 못한 어떤 이미지였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8년 정도의 책에 따르면 한 8년 정도의 이제 간병과 돌봄을 하신 거고 그 사이에서 이제 겪었던 고민들이나 사회를 그 사이에서 경험하던 과정에서 바라보는 어떤 사회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굉장히 잘 적혀 있는 책입니다. 오히려 이제 책을 보시면 저의 이 서머리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들과 고민들을 좀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험이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책을 보고 나니까 찾아보기 힘든 경험이 아니라 꽤 있는데 아마 그게 조명되지 않는 경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의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책으로 좀 써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게 된 또 이유나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으셨는지. 네. 일단 저도 이제 이 책을 소개할 때 돌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겪었던 일련의 과정을 이게 돌봄이라는 문제로 호명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할 수 있구나는 아주 뒤늦게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을 즈음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계속
겪는 문제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이걸 이렇게 나 혼자만 감당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비슷한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이런 경험들을 모아줄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돌봄이란 말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 경험을 쓴다면 그런 경험들을 다 모을 수 있는 혹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한 사람의 간극도 너무 큰데 체험의 간극이 너무 큰데 그런 간극도 줄여주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할 수 있는 공통 지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책 쓰는데 엄청 큰 동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살면서 계속 이런 정말 계속 뭔가 줄줄이 안 좋은 일이 겪는 것이 네. 불가해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을 좀 뭔가 정리하고 해석하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짚어보고 싶은 느낌? 이런 게 계속 글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두게 했고 그것이 돌봄이라는 구체적인 가난과 돌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경험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한 2년 전에 이제 잡고 쓰게 된 것 같아요. 집필하는 과정에 뭐 특별히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저는 의외로 이 책 읽으면서 개인적 감상인데 되게 거리두기를 잘 하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경험이 좀 이제 강렬한 분들일수록 책을 쓰게 되면 경험에 입찬 책을 쓰게 되면 조금 뭐랄까요? 굉장히 그 자기 경험 속으로 이제 계속 이제 파고드는 예를 들면 그 안으로 감상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좀 그런 책들이 좀 많다 이런 개인적 생각이 감상이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그런 경험 안에서도 좀 거리두기를 굉장히 잘 하시는 그 느낌이어서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어려움은 없었는지. 제가 보통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지금 네.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 초반에 시작할 때 그게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방어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줄줄줄 설명하게 되고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 돌려 말하고 싶어서 막 하게 되고 그 기제들을 덜어내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쓰고 지우고 하다가 도대체 내가 이런 걸 가려서 뭐 하나. 처음에는 내가 이 상황에서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다 뺐죠. 왠지 너무 욕먹을 것 같고 하다가 그쵸. 처음 의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닐 텐데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쓰는 책인데 내가 다 숨겨서 뭐 하나 라고 하고 나서 나는 절대 뭐 더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쓰니까 막 부끄러워서 약간 마음속에 묻어놨던 행동들도 쓰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말 못할 것 같은 거 분명히 비슷하게 간병 상황에서 했을 건데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과정이 약간 계속 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연민 최대한 덜어내고 방어할 수 있는 기제들을 다 풀어내고 나서 쓰니까 좀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집필 과정에서 오히려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있었고, 좀 전에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제 책에서 보면서, 약간 이제, 깊이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런 상황 또는 돌봄을 하는 또는 간병을 하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것을 사회가 어떻게 마치 어떤 이상한 윤리랄까? 이건 윤리도 아니고 이제 고정된 시선으로 이제 그걸 보고 싶어 하는 어떤 그 구조가, 그러면 안 돼. 간병하는 사람은 뭐 효자거나 효녀거나 좋은 며느리거나 좋은 모여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책에도 썼지만 이제 일본의 간병살인 같은 게 났을 때 그 유명한 사건이지만 이게 났을 때 그것을 무슨 굉장히 충격적인 사회적 무슨 모처럼 떠들썩하게 얘기하고 이게 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오히려 책을 보면서 그게 왜 그게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그 이전에 사람들을 마치 굉장히 그 착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어떤 이 담론들이 왜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간병살인이나 이런 것도 소개시켜 주시면서 좀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구조와 시각과 이런 것들이 더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그 뭐랄까요. 뭐
스스로 도덕적 책무감을 더 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당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어야 돼, 착해야 돼. 뭐 그러니까 책에도 쓰셨지만 이제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라는 말이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도 생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요. 빨리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책에서 사실은 나타내려고 하는 걸 잘 요약해 주셔서.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단순히 간병살인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간병살인이 벌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과 결들과 다른 것들이 모여져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를 봐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짚어볼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단순히 뭐 어떤 질병이 그 질병 때문에 벌어진 돌발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 혹은 그것 때문에 끊기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돌봄을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적 빈곤, 그리고 뭐 돌봄하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도 제대로 뭔가 돌봄을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 간극,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사실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단일하게 이런 간병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의 강력한 사회적인 어떤 부재를 표현하는, 사회 서비스의 부재를 표현하는 이미지로만 소비하고 말 테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하고 싶다도 하나 있었고, 최근에는 오래 간병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많이 찾아서 언제 죽는지를 묻는다고. 아, 그래요? 그 어떤 독자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에둘러서 어떻게든 표현 못하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화를 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그런 혐의가 있긴 하죠. 너무 이걸 정당화하는, 죽인다는 행위, 진짜 돌봄을 받는 약자를 죽인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구조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뭐 우리가 구조를 문제 제기한다고 그 안에 어떤 개인들의 행위 자체가 뭐 완전히 정당화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이에 우리의 이제 균형 감각은 늘 유지가 되는 것일 것 같은데, 저 역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책에서 이게 어쨌든 독서라는 게 상당히 개인적인 또 경험인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부분이 또 개인적으로 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냐면,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2년 이제 11개월, 10개월이 아니라 2년 11개월인데 마지막에 이제 여러 사건 때문에 2년 11개월인데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군복무의 일환인 거잖아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군복무의 일환으로 그걸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아버지의 또 중간에 이제 또 한번 그 여러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 또 일이 발생하시는 그 과정이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정말 답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군복무 같은 거잖아요. 산업기능.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짜여져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산업기능 요원도 이제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걸 그만두면 그냥 군대를 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한 기간이 아마 군 생활에 다시 합산이 되지는 않고 사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산업기능요원이. 합산이 뭐 4개월에 1개월. 그렇죠. 4개월에 1개월. 된다고는 하는데. 그쵸. 네. 사실 뭐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쵸. 사실은 노동 쪽에서 산업기능요원 문제를 다룰 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저임금 또는 장시간 노동 또는 뭐 임금체불 또는 어떤 요즘은 이제 갑질, 부당한 어떤 노동의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돌봐야 되는 또는 어떤 이제 도움을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처리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을 때 벌어지는 그 상황이 뭐 굉장히 갑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갑갑할 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이제 현역이든 뭐 산업기능요원이든 여러 방식으로 군복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을 텐데, 의외로
비슷한 케이스들이 꽤 있을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모두가 군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군대 문제를 가지고 막 요즘 세상이 좀 시끌시끌한데 네네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돌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오히려 그 현역 군이었으면 훨씬 좀 긴 장기 휴가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업기능요에서 더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렇죠. 근데 약간 기본적으로 다른 최근에 이제 두 분, 최까지 한 세 분 정도 남성 20대 네. 가족 돌봄자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이제 너무 일찍 그런 돌봄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제 군 문제와 가족 돌봄의 문제가 엄청 강하게 충돌을 그럴 것 같아요. 하죠. 보통 뭐 제가 만난 다른 젊은 간병 가족 간병인은 집에 재산은 없는데 그냥 한 채 있는 집의 가격이 그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가격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질병은 아버지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파서 혼자 다 돌보는데 네. 군 면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30살까지 미루다가 어떻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져서 사회복무요원이랑 돌봄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분도 비슷한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주말마다 차를 사서 주말마다 차로 평일에 그냥 혼자 두고 네. 주말에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돌봄을 계속 행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여기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의 핵심은 돌봄을 가족 책임으로 두었기 때문이니까 그쵸. 아픈 사람이 온전히 자기가 아플 수 있게 그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 혹은 어떤 돌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돌볼래 말래라고 선택할 수 있는 지점 그런 선택할 그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이런 갈등은 안 벌어질 건데 애초에 다 너무 개인화돼 있고 가족 책임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이게 이런 갈등 자체가 벌어지는 토대랄까 이런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돌봄 가족 돌봄이라는 속성을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애초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뭐 사실 맘 편하게 군대 갔다 왔겠죠. 그렇네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산업기능요원 가고 나서 군대 갈 걸 약간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계속했는데 네. 근데 뭐 산업기능요원 끝날 때쯤에 또 큰 병원비를 한번 네. 쓰다 보니까 이때 이만큼 돈 안 모아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한 게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는데요. 그게 잘한 건지. 그러니까 더 무너지지 않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킨 오히려. 근데 뭐 그냥. 사실 사후적인 해석이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만약에 안 겪으면 제일 좋은 거죠. 안 겪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가 많을 거고 한국의 뭐 병역 관련된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책에 이제 제일 도입부에서부터 쓰였지만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꼭 고령 사회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사회는 돌봄이라는 문제를 그동안 이제 가족에게 다 말씀하신 대로 해놓고 네. 그냥 다 그렇게 책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와 좀 전에 본인 말고도 다른 최근에 만난 분들 그렇듯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회 단순하게 하나만 이 케이스에서만 보더라도 병역제도도 사실 그런 것들 돌봄이라는 것을 고려한 뭘로 고려돼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네. 뭐 책에 나오는 의료제도라든지 각종 복지 뭐 주거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조금씩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마 돌봄이라는 것을 전체 사회의 어떤 무엇으로 이렇게 짜여지기에는 아직 우리가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 에피소드에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료 체계 문제는 뭐 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그냥 제도 하나로 볼 게 아니라 돌봄이라는 걸 사회가 받아들이는 거는 사회 전체의 어떤 가치 구조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켜야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오히려 이 산업기능요 에피소드가 좀 그렇게 와닿아서 한 번도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도 이제 병역 문제와 돌봄을 경험했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는데,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젊은 돌봄자들이 많아지는 네. 추세인 거죠. 인구 추세가. 그렇지만 결혼도 다 늦게 하고, 낳아도 한 명만 낳고, 그리고 뭐 다 고령화되면은 이미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뭐 한 부모와 나이가 한 40 정도 차이가 나면, 그러면 빨리 부모는 고령화되는 거예요. 군대 갈 때쯤에 한 20대 초반이 되면 부모는 벌써 60대 초반이 돼 있으면, 그렇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병역 문제와 돌봄 문제가 좀 만연화될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요. 좀 생각이 들죠.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은 네가 돌볼래 아닐래라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회가 그걸 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든 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관련된 무슨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도 그 아픈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뭐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이 제도나 고민은 굉장히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직전에 얘기를 잠깐 나누겠지만 상병수당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노동 쪽에서는 저는 뭐 주로 노동 문제를 많이 해왔으니까 노동 쪽에서는 그래 아프면은 쉬어야지 아픈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상병수당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하는 이게 있어야 쉴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쉬어야지 사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아까 이제 사회적 관계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돌봄 과정에서 놓쳐버릴 수 있고 그걸 이제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고민이 참 노동 쪽에서도 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저는 좀 지점이었어요. 예. 저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 한 사람이.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가정을 하고 정책을 설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존적인 인간이라는 걸 전제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돌봄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인간상을 아예 재편해버리는 게 네. 제일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뭔가 그런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이 언제든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그 의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가 되지 않게 마련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은 특히나 어쨌든 노동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 혹은 독립적인 한 개인을 계속 상정하고 노동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네. 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가족임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으로 구성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계속 두는 것, 독립적인 인간상을 벗어나서 의존적인 어떤 인간상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그 가능성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고민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노동 쪽에서 이제 가족 돌봄 휴가 뭐 제도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공공 부분에 한정된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제 돌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노동 정책의 돌봄에 대한 고민이 조금씩은 이제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가족 돌봄이라는 형태로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이 그런 형태로 누군가를 내가 돌볼 수도 있고 돌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의 어떤 존재로 상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좀 많이 던져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책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뭐랄까요. 상상력을 더 많이 얻게 된 측면이 전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이거는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게 돼서 저는 좀 그런 측면으로 좀 읽었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제도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세요 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맞닥뜨리던 어떤 제도와 어떤 정책들이 이게 뭔가 계속 충돌하는 지점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바뀐 제도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이건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책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한국의 복지나 의료, 돌봄을 둘러싼 어떤 제도들하고 맞닥뜨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그래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는 뭐 기초생활수급제도 뭐 장기 요양보험 이게
그래도 자리 잡은 지가 좀 돼서 네네. 좀 그냥 기본적인 건 되겠지, 이제 기초는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런 제도들이 부딪혀 보시면서 좀 느꼈던 지점이나 고민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장 큰 장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죠. 처음에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이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듣고 찾아갔을 때, 아, 어머니랑 혹시 금전 거래를 하시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거는 제가 어머니 카드빚이 좀 많을 때는 제가 10만 원씩 20만 원씩 도와드린다 했더니, 아, 그러면 금전적인 금융 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 위장 이혼일 수 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아버지만 아픈 것을 아버지가 아파서 가난해지는 것, 그리고 아파서 드는 비용들을 첫 번째 책임은 부양의 의무는 너한테 있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장벽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30년 전, 좀 건강보험도 없고 네. 그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없을 때 이제 그 10대 시절부터 아버지를 돌봤던 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를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가 30년 전에 느꼈던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그때는 이제 건강보험은 당연히 이제 없고, 조합별로 있으니까 없고, 그리고 그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제 그런 그 부조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체감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자기가 이제 그 시간 동안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든 이제 수급자가 됐고 네.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그 허들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사실은 계속 돌보기 위해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 병원비로 계속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에 있어서 받는 혜택도 있는데 그것들을 뭐 부양의무제 기준이나 혹은 보장 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부양의무제는 최근에 이제 조금 제도가 이제 개선된 네. 측면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의료,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이제 주거 문제 이런 것도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문제더라고요. 돌봄 과정에서. 해외에서는 아마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뭐 마을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뒤에 소개시켜 주시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네네. 것 같고,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책에는 어쨌든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만나려고 당시에 막 이렇게 막 프로젝트를 시도하시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왜 그랬을까? 뭐 이거는 아까도 잠깐 뭐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프로젝트는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추가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혹시 계속 진행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건지. 네네. 이거는 계속 진행을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연재 형태로 바꿔서 이제 직접 만나서 연재를 하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그 조기현의 영케어러라고 해서 이제 한 6회 정도 연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책 나온 이후 혹은 그렇게 연재한 이후에도 지금도 자기도 그런 돌봄을 했었다라고 하는 연락이 이제 SNS나 메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조금 대면 모임이 가능할 때 네. 주변에 바로 옆에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조금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분 그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집을 지금 인터뷰를 하고 그걸 이제 책으로 엮고 있죠. 아, 그 작업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네. 굉장히 뭐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재밌다라는,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러니까. 그 되게
다른 시선에서 못 보던 어떤 에피소드나 스토리나 또는 우리 사회의 빈 구석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약간 조금만 더 첨언하면 네. 이게 단순히 뭔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넘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중심 돌봄을 벗어나야 되는 건 물론이고 청년들이 아픈 가족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청년이라고 할 때 그 기대하는 것, 생산 가능 인구로서 생산성을 담지한 존재, 미래 세대로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네? 이게 첫 번째 시각일 건데 저는 이 시각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다시 돌봄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논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담지한 청년이 가족 돌봄, 어떤 재생산에 투여하는 것이 과연 손해라고 볼 수 있는가? 손해로만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더 만연화된다면 더 많아진다면 이것은 생산과 재생산의 어떤 위계를 뒤흔들거나 재범주화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한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불쌍한 청년들 이런 프레임을 넘어서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생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사람은 우리가 표준으로 보고 재생산과 혹은 의존적인 사람은 표준이 아닌 것으로 보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재구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좀 이런 관점으로 좀 제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잠깐 아까 우리가 뭐 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눴던 어떤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을 노동 또는 일 이런 걸 어떻게 새롭게 재규정 약간 할 거냐 이런 네. 것도 맞닿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봄과 일을 어떤 위계를 두는 그러니까요. 것이 아닌. 네, 그게 아닌.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그런 지점들이 뭐랄까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랄까요? 노동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더 새로운 시각. 아, 이게 의외로 우리도 그 안에서 위계를 두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정책을 계속 짜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이게 가늠이 잘 안 됐었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산이고 무엇이 재생산인가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불쌍한 청년 이야기로 사실은 귀결될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너무 크니 네, 그러니까요. 조금 이걸 어떤 제안의 제스처로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또 하나 뭐 흥미로웠다. 저 너무 흥미로웠던 게 많은데 뭐냐면 의외로 서울시 청년수당도 받으셨고 네네네.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도 참여를 하셨었고 맞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하고도 이렇게 뭐가 있으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최근 년간 한 지난 몇 년간 어떤 청년 정책 뭐 네네네.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서울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서울시의 청년 정책 중 그 프로그램들이었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또 다 이게 또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그거를 경험하시면서 또 들었던 생각들이나 이 제도가 밖에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질 때와는 또 다른 측면,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이 그러니까 더 이제 윗세대를 이렇게 돌봄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좀 이 위계를 뒤집은 네네네. 상태에서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그 청년 정책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다가오는 느낌도 조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어떤 생각들이 좀 들으셨는지. 네. 일단은 근데 청년 정책을 만드신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 초반에 청년성을 구성하는데 네. 엄청 기여를 하고 저는 어쨌든 그거의 수혜자가 된 거죠. 사실 네.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 이런 정책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지원의 금액도 다르고 지원의 어떤 지원하는 의미도 다르지만 뭐 수당 같은 경우는 청년 수당 그냥 신청하면 큰 무리 없이 그냥 바로 받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비슷한 현금 지급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과정이 네. 6, 7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온갖 허들을 다 넘으면서 막 뭐 이제 주민센터 가서 별 쇼를 다 하면서 받았던 거랑 그냥 내가 청년이니까 신청해서 줄게 랑 그 간극이 너무 컸던 거죠. 똑같은 현금 지급인데 그래서 약간 왜 충분히 다른 기초생활보장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라는 간극이 너무 컸었고 네. 그거 말고는 뭐 뉴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저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측면에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를테면 이제 공장 직업학교 나와서 공장 들어가서 했던 생활밖에 없으니까 일반 사무 업무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의지만 있는 상태의 사람을 뽑아서 뭔가 일을 시켜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뉴딜 일자리로 서울시가 어쨌든 임금을 1년 동안 보존할 테니 같이 매칭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으니까 조금 뭐 업체 쪽에서도 기관 쪽에서도 저를 이제 큰 부담 없이 네. 했던 거고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춰줬던 거는 저한테 아주 컸던 거죠. 근데 그리고 대신 다른 뭐 경력 개발이나 커리어 뭐 새로운 경력 개발 또는 경험으로 일 경험으로서의 작동이 좀 있었나요? 일 경험이 좀 쌓인다 이런. 네. 일 경험 많이 쌓이죠. 처음으로 어쨌든 이렇게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거나 네. 뭐 어떤 걸 뭐 기획하거나 뭐 기획서를 쓰거나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공장에서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태어나서 처음 해보니까 그런 건 엄청난 일 경험이었죠. 네. 근데 오히려 저는 뉴딜 일자리는 대부분 고학력자 어쨌든 네. 뭐 대학원을 나오거나 한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은 아주 크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이제 학력도 굉장히 낮고 배울 기회도 없는 사람한테 사실 어마어마한 진입 장벽을 허물어준 역할을 했던 거죠. 청년수당과 기초생활수급 제도 뭐 이거 비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수당 언젠가 그 제가 이제 그 청년활동지원센터 전 센터장님한테 이제 들었던데, 청년수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시간을 주자. 약간 이런 게 처음에 좀 슬로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책 보면서 청년수당,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처음에 와닿진 않았거든요. 시간을 주자라는 단체 청년수당, 돈을 줘야지 무슨 시간을 줘.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좀 시니컬한 인간이어서 그런데.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 책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사실 솔직히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수당은 돈을 주는 거야. 뭐 시간 뭐 준다고 뭐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어요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은 좀 들긴 했거든요. 아까 이제 저 역시 이제 생각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임금 중심의 이 머릿속에 이제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뭐 상병수당이라는 게 이제 그 아픈 사람에 좀 집중돼 있는데 돌보는 사람한테도 휴가와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데 사실 그런 걸로 접근을 못 해봤다는 생각도 비슷하게 들었고 근데 어쨌든 또 최근에 청년 담론이 또 다시 주목받잖아요. 여러모로 선거 이후에 보시면서 뭐 드는 생각들은 있으세요? 조금 뭐 포인트가 빗나간 질문이긴 한데. 네. 뭐 저는 사실 이게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이제 활동할 때 경험이랑 많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활동했던 건 한 10명 정도 되는 이제 오랫동안 미취업을 했던 뭐 니트라고 소위 니트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사회 이제 문 밖으로 잘 안 나오니 그들이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모임을 좀 운영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내 영화 만드는 시간 뭐 이런 컨셉으로 모임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뭐 이를테면 뭐 정치적으로 20대 남자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나 혹은 어떤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던 거 하나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까지의 과정에 걸러줄 수 있는 관계가 없다는 거 그거를 사실은 모임하면서 발견한 거죠.
근데 이를테면 지금 어쨌든 대의제 정치가 있거나 미디어, 언론이 있다는 건 이 대도시 기반에서 모두를 한 명 한 명 만날 수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으로 한 명 한 명 만나보니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2년 넘게 취업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좀 같이 얘기하면서 해소되는 것도 있고 오해가 풀리는 것도 있고 그게 왜 혐오인지도 얘기가 되고 하면서 조금 오히려 저는 이런 최근 논의를 보면서 이게 어떤 정치적 문제라거나 경제적 문제라거나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어떤 사회가 있느냐, 그들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런 논의도 같이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걸 구체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같이 대면하면서 겪게 된 경험, 그들이 처음에는 뭔가 너무 자기는 서슴지 않게 일배한다 그러고 이러던 사람이 네. 우리는 나이를 묻지 않아요. 우리는 혐오의 근거가 되는 나이든 지역이든 성별이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차별의 근거가 되는 건 묻지 않아요. 이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세우면서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변하는 모습?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관계망이 있느냐. 좀 이런 논의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어떤 대표성, 군 복무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뭔가 글로 적어서 어딘가에 지금 기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수많은 이대남 무슨 논란 이 와중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어떤 사회가 있는가 그 말이 저는 되게 많이 오히려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일각에선 가짜뉴스다 또는 이상한 혐오 담론이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올 때, 청년들이 이제 그걸 경험할 때, 한쪽에서 그것을 걸러준다는 표현처럼 다른 관계들이 있으면 사실 그 안에서 이것들이 알아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응하는 것도 또 한쪽에서는 사실 똑같은 유튜브 담론이고, 이렇게 맞대응하는 이 담론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관계망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돼 있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셨던 좀 전에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 더 절실한 게 사실 학교도 지금은 그런 경험을 주지 못하는 공간이 된 지 좀 된 거잖아요.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서도 너무 위축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30대 되면 걸러진다고 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서 약간 저도 좀 특히 20대라는 구간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실 그런 생각하거든요. 20대 초반에 이상하지 않은 남자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상했어요. 그걸 걸러줄 수 있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하다가 나아지거든요. 진짜 사회화 되거든요. 근데 좀 그 구간에 대해서 좀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진짜 경험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관계망과 어떤 사회를 사실 복원해야 되는데 사회가 복원돼 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20대한테만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근데 더 윗세대한테는 사실 사회는 없고 이미 안정적인 자산과 자본이 또는 경제력이 있으면 그거 아닌 사람들은 또 비슷하게 그쵸. 사실은 우리 전체 이건 세대 담론이 아니라 전체한테 비슷한 게 아닐까? 그걸 가지고 특정 세대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모임을 하셨으면 진짜 대면하면서 그 문제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멘 난민 문제 때 다들 난리를 치는 거죠. 누가 강간당할지 모른다니 그걸 진짜 열띠게 막 얘기를 해요. 모임 와서. 근데 이제 그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얘기하고 저도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왜 혐오인지 그 근거가 어딘지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대화 시간 한 30분만 있어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확신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경험들이 저는 엄청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페이스북과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이런 게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대면해서 있는 어떤 관계에서만 되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댓글이 관계는 아니니까요.
네. 끊기 아니 딴 분은 잘 들린다고.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말씀 책에서도 얘기하시지만 그 책의 후반부쯤에 얘기하시나요? 또 사실 가족 형태나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이제 고전적인 어떤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서 또 발생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비혼 가구에서부터 뭐 너무 여러 형태의 이제 이미 이제 사실 가족이라는 것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 실제 현실에선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각종 제도나 또는 돌봄이라는 것도 이 전형적인 어떤 걸 상정하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돌봄을 둘러싼 제도나 정책이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연동이 많이 돼 있겠군요.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생생하게 좀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근데 이게 얼마나 음. 그 생생하냐면 제가 또 이 돌봄자들 계속 만나면서 인터뷰 네네. 하니까 그 형제들이 다 있는데 한 사람만 돌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협업할 수 있지 않냐, 같이 돌볼 수 있지 않냐 부모를 했더니 어린 시절의 사연인데 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잠깐 문제가 있어서 네. 다른 형제들을 호적을 다른 데 옮겨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근데 거의 같이 자랐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크고 나서 그 호적에 자신이 이름이 올라있지 않다는 게 자기가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건 이제 뭐 가설인데 다른 돌봄자들을 만나도 대부분 내 부모가 쓰러졌다. 그래서 나한테 일촌직계 혈족에 결정해야 될 사항들에 내가 불려간다. 라는 게 전제인데 거기서 비슷한 일촌직계 혈족 컴플렉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다들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돌봐? 내 부모의 일촌직계 혈족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 부모를 내가 일촌직계 혈족에서 돌본다면 그 법적 책임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있는데 왜 내가 다 돌봐야 네.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 할머니를 돌보는 손녀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할머니의 장남인 큰아빠가 안 돌보고 내가 돌보나 이게 계속 억울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족이라는 혈연이 어떤 상상적 질서를 구축하고 있고 그게 계속 우리한테 엄청 단순히 호적이라는 문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돌봄을 사회화한다라는 실천에서 저는 가족을 어떻게 재편하느냐, 어떻게 민주적인 형태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뭔가 존중하고 그리고 가족 구성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전통적인 가족 굴레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가족 또한 선택 사항이 됐을 때 돌봄도 더 자유롭게 사회화가 되는 건데 내가 내 부모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옆에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이것이 가족이라는 형태 안에서 너무 강하게 뭔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돌봄을 누구한테 수행하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그래서 약간 좀 가족을 당연히 지금 있는 돌봄들을 어떻게 다 법적으로 보호하고 포괄하느냐도 있지만 우리가 돌봄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사회화하느냐의 논의에서도 가족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바꾸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수행하는 저조차도 그렇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제도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뭐 인정해주면 되지 뭐 우리가 너무 고루한가 봐 한국 사회가 이 정도의 그 바운더리에 크게 제가 개인적으로 벗어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경험들이나 돌봄에 관련된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선택권의 다양함을 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어떤 그 구조, 위계, 머릿속에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기존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 맺음에서 만들어지는 사실 제도나 정책들이 다 그 관계 맺음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같이 변화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말씀하시는 책의 내용이나 지금 말씀들이.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아니구나. 선택의 자유권을 단지 주는 문제가 아니구나. 관계 맺음을 좀 다르게 변화시켜야만 네. 발생하는 기존의 문제 또는 미래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좀 제대로 된 뭐랄까 대응 또는 아니면 우리가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근간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쉬어가는 질문으로 네. 책에도 사실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를 이제 주인공으로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건 뭐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영화 작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아, 네. 중간에 막 그 이제 찍기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영화 예술 이런 쪽을 이제 계속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시도하시고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떤 그 문서와 이미지의 차이, 어떤 그 서사에 대한 차이,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영화나 예술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것들 지금 인터뷰나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네,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좋아하는 뭐 영화나 뭐 영상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책에도 앞에 이제 제 소개에 적었는데 켄로치 영화 감독 켄 로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히 켄로치야 뭐 좌파한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그쵸. 작가님이 네.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네. 네. 아주 너무 감사한 질문이죠. 저는 좌파해서 켄 로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왠지 그런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책에서 좌파한 느낌이 별로 아니셔서. 네. 제가 네. 켄 로치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뭐 블루칼라의 시인, 좌파 로맨티스트, 네. 뭐 이런 이미지로 불려지는 혁명을 잃지 않은 뭐 네, 힘을 잃지 노년의 않은. 감동 뭐.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을 자기가 오해하고 싶을 때로 오해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필모그래피의 어떤 치열한 그 과정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던 미아네요 리키나 나다니엘 블레이크 이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스페인 내전에서 좌파 그룹을 다뤘던 랜드 앤 프리덤 네. 94년 이때까지의 켄 로치 앞뒤의 켄 로치는 기억하는데 이제 중반부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고 더 이상 대의로서는 아무도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전환했던 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찍었던 영화가 그런 영화들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영화를 보고 있을 노동계급 지금 힘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의지조차도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믿는 영화들을 계속 찍었던 거. 뭐 대표적으로는 칼라송이라고 하는 랜드 앤 프리덤 이후에 찍은 영화인데 그거는 어떤 대의가 사라진 시대 이를테면 어떤 고통을 보고도 뒤돌아서는 어떤 인물을 다루는 영화로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진입하기 전에는 이제 계속 축구 문화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훌리건 문화라고 해서 비하받았던 문화가 어떻게 훌리건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어떤 활력을 유지해주는 문화에서 프리미어리그가 어떻게 자본이 투입되고 그것이 8배가 넘는 티켓 가격이 올라가고 더 이상 노동계급이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면서 그 어떤 활력, 어떤 에너지를 뺏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티켓이나 에릭을 찾아서나 이런 거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나다니엘 블레이크 이전 영화들까지도 과거의 에너지, 활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는데 이제 나다니엘 블레이크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강한 사회제도 비판, 그렇죠. 미아네요 리키도 이제 그런 빅경제에 대한 네. 그런 비판이 주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색깔만 조망받는데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결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이 그런 결을 아예 처음부터 사실은 보여줬던 감독이에요. 60년대 초반에 어떤 캐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굉장히 그 영화 네. 좀 유명해졌잖아요. 예. 아 그런가요? 그 영화가? 아닌가요? 제가 다른 영화나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잊어버리세요. 네.
약간 빌리 엘리어트의 네. 약간 매를 키우는 아이 버전으로 한 건데 굉장히 그런 켈로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과 빈곤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그 끝까지 그 에너지를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그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의 영화는 사람들이 잘 안 보거나 그 시기의 영화들을 비평하는 것도 귀엽고 좌파 로맨티스트가 뭔가 이런 좌파성을 잃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로만 귀결이 좀 되죠. 그렇군요. 왠지 그냥 영화로 우리가 오늘 얘기를 그냥 시간을 잡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네, 훨씬 더 길고 다양한. 사실 아마 저희가 한번 그런 자리 따로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조기현 작가님과 좌파 영화 거꾸로 보기 뭐 이런 거 예 그런 시간 한번 다시 잡아보는 걸 한번 해보아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제 질문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마저 못한 이야기 또는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뭐 그 이제 지금 작업으로 준비 중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질문들에 네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은 아니에요. 이야기들이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 부양의무자 의료급여에서 왜 부양의무자 폐지가 안 됐는가? 네. 그것이 왜 의지의 문제인가? 혹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 의료 쇼핑이 많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제도들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사실은 네 오늘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왔다가 그런 얘기 딴 데서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 저희, 네, 예. 사실 맨날 강의 가면 이런 얘기만 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얘기 하려고. 예, 네, 예. 영화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요. 네, 이후에 뭐 더 영화 얘기,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셔서 대표님도 그래서 영화 얘기도 같이 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빨리 조금 돌봄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저는 이제 돌봄 논의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계속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표준적인 인간상을 재편하는 것 혹은 생산과 재생산의 위계를 범주를 다시 재범주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이 공동체의 돌봄 지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돌봄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돌봄은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조금 이후의 활동들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확정적인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신다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희가 한번 만나서 대화할 때 느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노동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단순히 뭐 노동의 권리, 우리도 노동의 권리가 있다를 넘어서 이것도 노동이고 노동의 권리라는 것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 대화 나왔어도 저희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 나눴을 때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계속해서 돌봄을 중심으로 단순히 권리의 문제가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더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인간상을 어떻게 그 안에서 사회 안에서 재편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게 연결되는 어떤 지점들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가능성 이렇게 물론 시작은 굉장히 작은 가능성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능성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뭐 뜬금없는 얘기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 복지가 필요한 뭔가 이게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과 정책과 예산이 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선별지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는 거 예를 들면 교육이라던가 의료라던가 이런 보편적지도 필요한데
하지만 그게 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런 대립은 안 맞다고 보는데 자꾸 그런 대립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과 복지제도의 한계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맨날 이런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지금 당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거 하나를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네. 비슷하게 질문 하나 더 올라온 거를 연결해서 비슷한 네. 맥락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님은지 네,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어서요. 네, 뭐 이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참여소득이 돌봄에 대한 사회공헌 가치를 수당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좀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거하고 좀 목표가 녹아 있기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본소득 관련된 얘기와 또 최근에 논의되는 참여소득 있잖아요. 사회공헌 가치를 가지고 이제 하는. 연이어서 같이 좀 뭉뚱그려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가 돼도 좋다. 기본소득이든 네. 사회수당 형태가 많아지던 네. 참여소득이든 뭐 기초자산이든 뭐라도 되라. 그냥 입장에 가깝고요. 근데 다만 그 돈의 효과를 어떻게 다른 사회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각 제도의 정당성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그냥 어쨌든 되면 좋을 것 같다가 뭐든 되면 좋을 것 같다가 저는 그 마음이고 뭐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 돈이 어떻게 공공이 그 한 사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주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무엇을 그러니까 물질을 주지만 결국에 어떤 비물질적인 것들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주느냐라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더 효과를 내는 것을 제 활동 영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벌어지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동적 평등이라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걸 교감하는 데 있어서 평등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죠. 그 단순히 경제적 평등이 불평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교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부의 재편을 위해서 그런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제 그 실천이 더 좋은 공동체, 그러니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글을 쓰고 활동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두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녹여서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뭐 현장이든 아니면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신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현장의 질문. 네. 잘 읽었고요. 그 이제 보다가 네. 그런 인상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작가님도 쓰는 과정에서 고민이 이것과 관련 고민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주체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책을 보면서 하나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관계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돌봄 노동을 이제 회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택의 뭔가 그런 것들이는 그런 가족이 보였고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는 그런 돌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돌봄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한테 돌봄을 받거나 선택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의 전적인 뭐라 그럴까 선택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생활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는 자유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이제 박탈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그런 것들이 그런 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는 과정에서 아버지 입장에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돌봄 노동 이런 돌봄의 의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이 돌봄의 의무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드셨던 게 있다면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평범하게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에 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는 내가 나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 미안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자신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쓰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관련 고민이 들었던 게 있다면 네. 근데 저 최근에 그 다른 이제 청년 가족 돌봄자가 쓴 책 중에 아직 작별은 저는 아직이에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계속 그 고민을 했어요. 그 책은 계속 이제 조부모 손에서 길러져서 조부모 두 분이 동시에 치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저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존중할지, 근데 현실적으로 존중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낼지, 혹은 어떻게 자율성을 보존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계속 근데 아버지는 어쨌든 돌봄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이런 걸 절대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이어서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 돌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넓혀서 생각해보면 저는 어쨌든 계속 제가 막 전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일본에도 그런 용어가 있는데 미니멀 케어, 그 사람의 자립성이나 에너지나 이런 걸 계속 존중해주면서 잃지 않게 해주면서 내가 최소한의 케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역량을 지켜주면서 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는 그 역량을 같이 캐주는 것, 뭐가 그 사람의 역량인지를 같이 한번 옆에서 해주는 것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 혹은 그 아픈 사람의 고유함을 계속 인정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세 가지 주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좋은 돌봄은 그 세 가지 주체가 협력적 관계로 서로 인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돌봄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가족 돌봄자는 계속 열악한 처우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제대로 안 해주니까 오히려 계속 민원을 넣는 관계가 돼버리고, 싸우는 관계가 돼버리고, 그리고 계속 감시하는 관계가 돼버리고, 그리고 저도 저 혼자 돌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어떤 것을 주지 못하고, 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아버지도 어쨌든 이 사회가 완전한 의존과 완전한 독립, 이 두 가지 이분법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이 사회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선택사항을 가지고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어떤 손상이나 의존을 뭐랄까 그냥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토대가 없달까요? 이게 저도 지금도 많이 느껴요. 오늘도 하여튼 뭐 요양보호사 이제 분이랑 통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전화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병원에 가지 못하는데, 근데 좀만 아버지를 설득해달라는 게 제 마음이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돌봐야 될 게 지금 몇십 명인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막 그런 대부분 이제 그런 무뚝뚝한 아버지를 두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 뭔가 흔쾌히 아버지가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는 너무 많은 그쵸. 환자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게 제일 크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질문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모아서 또 작가님한테. 하나는 이제 문정환 님이 다른 위기의 노동환경 경험해 보셨는데, 뭐 노동 안에서 느끼는 가치, 관계, 일의 결과 등 노동의 위계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재정의할 수 있는 감수성 아이디어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마 아까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돌봄과 노동의 위계 재구성할 수 있는 뭐 감수성인 아이디어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한 분은 작년을 기해서 이제 조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돌봄 시설이 마지막 단계였다고 해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찾아뵐 때가 느낀 게 이제 지원의 적확성, 뭐 이렇게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이런 게 좀 아쉬웠다니까. 시설만 3군데인데 공공에서 단체나 기관에 흘러 들어가는 돈, 뭐 그런 게 이제 약간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변화가 가능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이제 참여소득 질문해 주셨던 분은 어쨌든 너무 이제 제도나 이 수당이나 이런 게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뭐 책에도 여러 경험 중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네. 차라리 이걸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본인 생각하시는데 경험상 좀 어떤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기본소득으로 꼭 기본소득이 통합하자는- 아니어도 예, 아. 어쨌든 좀 통합을 네네네. 예,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낫지 않나 그게 뭐 통합이 꼭 기본소득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너무 산재되어 있지 않냐 복잡하고 뭐 일일이 찾아야 되고 뭐 기준도 다 다르고 뭐 아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다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은데. 네,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지금 이 질문들은. 네. 일단은 뭐 일과 돌봄의 위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어떤 감수성이나 아이디어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어쨌든 사실은 근데 제가 계속 일, 돌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돌봄도 일이라는 걸 좀 인정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네, 네. 사실은 다 하나로 일로 이야기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같이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저는 임의로 일, 돌봄 혹은 생활 네. 이제 1인으로서 자기가 즐겨야 될 생활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돌봄이 일로서의 가치가 있는 가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사실 이제까지 돌봄은 그러면 왜 없는 셈 쳐졌냐, 왜 사적 영역은 어떤 공적인 것에 비해서 그 가치가 절하됐는가라고 보면 가장 큰 건 어쨌든 성별화인 거잖아요. 어쨌든 딸이니까, 며느리니까, 혹은 아내니까 수행했던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가장 크게는 어쨌든 뭐 강제 사항을 둬서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굳이 돌봄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돌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노동력의 가격이 싼 사람만 돌봄하는 게 지금 상황이라면 노동력 가격이 아무리 비싼 사람이어도 그 사람도 돌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분명히 고민은 이렇게 말하자면 고민은 엄청 돼요. 이를테면 스웨덴 같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그 고용 어쨌든 남자에게 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만드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정 노동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노동 정책과 어떻게 엮어서 고민할 수 있을까는 사실 제가 아니라 옆에 계신 대표님이랑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건 어떻게 이제 단순히 노동 계속 흘러서 폭탄 돌리기 같은 돌봄이 된 것을 어떻게 그것을 잘 피해간 사람도 그거 돌봄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가장 첫 번째 문이지 않을까, 그 위계를 해소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복지시설 이제 돌봄시설들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돌봄의 사회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장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어떻게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최소의 국가 지원으로 그 많은 시설들을 운영할까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시장화 넘어서 상상해야 되지만 이제 지금 벌어진 것들을 수습할 수는 없으니 저도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사회서비스원 같이 그렇죠. 선도 모델을 만드는 것 같은 것 혹은 커뮤니티 케어처럼 어떤 집에 방문하는 형태로 혹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이제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형태로 하는데 아마 이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안 되겠죠.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해놓고 선도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사실은 지금 와서는 예산을 더 좋은 아이디어는 많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들도 사실은 많은데 예산을 이제 그만큼 투여하지 않는다는 것, 돌봄이 그만큼 이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그런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덧붙이자면 뭐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돌봄 이것의 시장화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공공이나 그러니까 그런 돈이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 말만 따라 그냥 그런 쪽으로 너무 이제 부적합하게 흘러 들어가서 이제 이 현장에 이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서비스 제공이랄까요? 하여튼 뭐 적절한 어떤 돌봄이나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화가 너무 많이 된 상황에서 이제 공공이 지금 또 너무 적은 예산과 약한 의지로 이걸 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과감한 이런 게 좀 지금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좀 뭐 질문하신 분 얘기대로 지금은 좀 아쉬운 지점이 많죠. 그런 시도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작게는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저항이 또 되게 센 거잖아요. 시장화되어 있는 그쪽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확실히 있고 요게 이제 한 단계씩은 시도는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마 질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통합. 네, 그러니까 너무 분절돼 있는 제도들이라는 게 복지, 뭐 의료, 혹은 사회 서비스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해해도 되겠죠. 네. 저도 근데 그런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다른 복지국가처럼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금 돌봄 한에서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돌봄 SOS 센터라고 하는 돌봄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스톱으로 그런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한 번에 그 사례를 파악하고 케어 매니저가 나가서 그걸 파견해서 그걸 확인하면 그걸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뭐 72시간 내에 그것을 대응하느냐 이런 형식의 모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돌봄뿐만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전체가 하나의 원스톱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그게 되기 위해서 뭐 다른 이제 여러 부처 간에 같이 협력 뭐 흔히 말하는 부처 이기주의를 이겨내고 협력이 가능해야 되고 할 때 이제 공무원 문화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그런 서비스가 저도 뭐 어쨌든 그런 모델이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고 문정환님이 작가님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공감된다. 사회적으로 가치 절하된 노동에 가치적 복귀가 위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사회 서비스 원에 대한 예산 삭감도 그런 차원에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한 1시간 20분 정도 저희가 뭐 이야기 나누고 또 다양한 질문에 이제 답변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좀 더 책의 여러 에피소드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은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 이제 책을 보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뭐 책의 에피소드에 집중된 얘기보다는 뭐 돌봄에 뭐 본인이 경험하셨던 어려움 뭐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시도는 했는데 잘 됐는지는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계속 해볼 거고요. 작가님하고도 저희 정치발전소하고 여러 이제 또 관계를 맺고 더 좋은 프로그램 좀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도 뭐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 인사 말씀 정도 해주시죠. 저 아까 섭외했던 행사 관련 언급해도 될까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계속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돌봄의 위계 혹은 표준적인 인간상을 건강한 신체와 독립된 인간으로만 계속 표준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노동을 상상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논의를 사실 이제 대표님이랑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싶어서 그 5월 30일 날 일요일 날 온라인 송출로 2021 생태문화 축제에서 제가 이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고 대표님과 다른 패널을 모시고 이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그것도 5월 30일 날 생태문화 축제도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2부 정도의 성격이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자리에 이제 또 참석해주신 여기 이제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감사드리면서 저희 이제 정치발전소 오늘 북 라이브 행사 조규현 작가님 모시고 진행했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